예,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철학원 기획사업부장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오늘부터죠. 대구 지역 이 남해안 쪽은 아마 태풍 찬무라 그러는데 영향권에 들어갈 것 같고요. 오후함 저녁 때부터 내일까지 비 소식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동시에 내일부터는 이제 추석 연휴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무쪼록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각자 즐겁고 풍성한 추석 연휴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또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두 번째 주제 강연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원래는 첫 하반기 시작일 때 저희 원장님께서 늘 함께 사회 토론을 진행하셨는데 개인 일정 사정으로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원장님 인사 말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윤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구할 것은 지난 목요일 날 제가 끝까지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대구시 행사가 있어서 할 수 없이 또 이 시간하고 이렇게 겹쳐져서 시에 가느라 여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다시 우리 임 교수님 특강하시는 그 내용을 다시 들었습니다. 흥미롭게 생각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인문학이라는 게 한 손에 잡히는 학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갈 때 어떤 우리의 폭넓은 지적 역량이 깊어지고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 한 축으로서 오늘 이 모임도 함께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 성당,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을 우리 들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영국의 바오로 성당, 그 다음에 방금 우리 이재성 교수님이 피렌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프로그램상 다음 주에는 벨사유 궁전이 들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임석재 교수님께서 벨사유 궁전 또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노트르담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의도는 뭔가 하면은 베드로 성당, 바오로 성당, 그 다음에 성당, 이 모두가 다 하나는 바티칸, 영국, 프랑스 그 건축의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민들이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멀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우리 강재 선생님 소개를 했습니다만 또 새롭게 이 강의를 또 들으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강재 선생님 짧게 소개를 드리고 마이크를 강진자 선생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바오로 성당 크리스토프 레엔을 중심으로 강연을 해주실 임석재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미국 미시간 대학교 석사 및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고요. 건축 관련 저술로 총 60여 권의 단독 저서를 집필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저서로는 임석재의 서양 건축사 5권 시리즈가 있고요. 그리고 2017년 태학사에서 나온 광야와 도시, 그리고 2018년 이화여대 출판문화원에서 나온 극장의 역사 등 그 이외에 다수의 저서를 갖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794회 성바오로 성당 크리스토퍼 레인을 강연해 주실 임석재 교수님을 여러분들께 소개드립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인폴 성바오로 대성당입니다. 영국 성공회의 제일 대표적인 중심 성당이죠. 성공회는 뭐 다 아시다시피 앵글리칸 처치라서 영국 국교회라 그래서 영국만의 기독교인데 표면적으로는 프로테스탄티즘을 표방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카톨릭이죠. 그래서 헨리 4세가 이혼하려고 했는데 그 교황청에서 원래 카톨릭은 이혼 허용이 좀 요즘도 보면은 교회 우리나라 제 친구가 카톨릭 신자인데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교회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안 돼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도 있고 해서 이제 새로 종교를 하나 만들었죠. 근데 영국은 이게 나라가 묘해가지고요. 사실 영국의 카톨릭은 뭐 프로테스탄티즘은 나중에 이제 미국까지 건너가고 해서 뭐 이제 큰 줄기로 우리가 보통 뭐 청교도 하면은 영국을 본고장으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이냐 분리파냐 이게 영국에선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부터 이게 그러니까 대륙은 보면은 라틴 계열이 대체적으로 카톨릭을 유지하고 있고 이탈리아, 스페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는 종교개혁 이후에 왔다 갔다 해서 거의 신교로 넘어갈 뻔했는데 앙리 4세 때 성 바르톨로메오 데이의 대참상 해서 카톨릭이 습격을 해가지고 무슨 기념일 그게 즉위식인지 아무튼 기념일에 앙리 4세 주변에 굉장히 똑똑한 젊은 청교도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많이 이제 죽이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반 내지 두 달에 걸쳐서 프랑스 전역에서 한 2천 몇백 명이 이제 살해당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개신교가 싸납고 카톨릭이 순화인데 이미지가요. 유럽은 반대예요. 카톨릭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앙리 4세가 포기하고 그냥 카톨릭으로 굳어졌고 대쪽으로 게르만 계열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그다음에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대체적으로 이제 신교를 믿는데 영국은 이게 굉장히 묘한 그래서 먼저 가장 이제 거시적인 배경으로 영국이란 나라를 간단히 그러니까 영국이 지리적으로는 유럽에 속하죠, 그죠? 그리고 피파 그러니까 월드컵 예선도 보면은 그러니까 뭐 아니면 그러니까 모든 운동 경기도 다 유럽에 속해서 이제 유럽의 한 나라로 돌아가고 있고 정치나 경제는 이제 브렉시트가 통과가 돼서 사실 이제 화폐는 다시 파운드로 돌아갔는데 그러나 그 화폐만 그렇지 뭐 경제까지야 많이 얽혀 있죠. 근데 문화적으로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브렉시트도 딱 반반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투표니까 한 표라도 많이 나온 쪽으로 이제 가는 건데 거의 차이가 없이 그래서 브렉시트 반반인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이제 세계화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거기서 이제 갈등이라서 그러니까 브렉시트가 통과됐다는 얘기는 트럼프식으로 갔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그거를 그 기저의 근저에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영국 사람 붙잡고 너희가 유럽이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반으로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반 대답이 브렉시트 반반이랑 똑같아요. 비율이. 그래서 반은 우린 유럽이라고 그러고 반은 아니라 그래요. 그럼 너희가 유럽이 아니면 뭐냐? 미국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영미 문학인이 해서 영미 소설인이 해서 이제 언어권이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건너갔으니까 영국하고 미국하고 그냥 묶어서 같이 보는데 근데 정작 영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미국도 아니라 그래요. 그럼 너희는 뭐냐 그러면 우린 영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문화적으로는 자기네들이 하나의 독립적인 문화 단위라고 인식을 하는 이게 이제 애국심일 수도 있고 자부심일 수도 있고요. 근데 대륙을 상대하기에는 너무 작아요. 그렇다고 무시하고 종속되기에는 또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묘한 그리고 일본처럼 뭐 중국하고 많이 떨어져 있다거나
일본은 땅덩이도 크고 인구도 많고 그런데 유럽에 보면 이제 5대 강국이라 그래서 국토 면적이나 인구가 비슷한 5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영국이 제일 작아요, 사실은. 이제 지금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독립해 버리면은 거의 우리나라 남한 정도로 쫄아들 수도 있는 거예요, 영국이. 근데 또 19세기 때 세계를 제패했었고 그 부자는 망해서 3년이 간다고 아직도 이제 그때 벌어놓은 걸로 그때 보니까 시스템을 잘 구축을 했어요. 그때 벌어들인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긁어모은 약탈한 돈으로 자기네 나라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해가지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도 만만치 않은 영국도 IMF를 맞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망한 나라인데 이미 이제 북해에서 석유 나오면서 그 석유로 이제 돈 갚고 다시 일어났는데 그래서 영국의 모든 문화나 문명은 대륙과의 그 묘한 애증의 양면성. 그래서 대륙에서 영향을 당연히 받죠. 특히 건축 같은 경우는 영국이 듣는 영국 분들한테 미안한데 영국이 건축이 조금 떨어져요. 대륙보다는. 근데 그게 단순히 그러니까 이제 그 비슷한 나라들 5나라에다가 그러니까 영불독, 이태리, 스페인 그다음에 문화예술로 따지면 오스트리아나 네덜란드도 나라는 작지만 만만치 않으니까 7개의 나라가 각축을 하기 때문에 한 나라가 나머지 6나라를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구도가 말이 안 되는 구도인데 그러니까 건축을 보면 영국이 대륙을 리드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 이제 대륙에서 먼저 어느 시대건 뭐 로마네스크 고딕 아니면 뭐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에는 없었고 아예 건축이.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마다 모두 보면 이제 유럽에서 새로운 첨단 양식이 시작이 되면 영국 대륙에서 시작이 되면 영국이 그거를 받아들이냐 마느냐 가지고 내부에서 그러니까 국제파는 받아들이자 그러고 민족주의파는 영국은 영국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고 근데 항상 절충이 돼서 이제 새로운 양식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거 받아들여서 우리는 지금 거의 이제 서양에 쏠려 있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1970년, 60년대, 70년대 한국적 모더니즘 논쟁 뭐 해가지고 우리식으로 좀 모더니즘을 어떻게 해보자 하다가 뭐 이렇게 시대적 경량에 휩쓸리면서 지금은 이제 한국 거는 거의 우리는 이제 안 들어보다 아주 한쪽으로 이렇게 밀쳐져 있는 상태인데 프랑스는 똑같은 고민을 했는데 그 대상이 이탈리아였어요. 문화 논쟁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주의와 프랑스주의, 이탈리안 스타일과 프렌치 스타일을 놓고 어느 거를 국가 양식으로 삼을 것인가. 그래서 왕실에서는 루이 14세를 비롯한 왕실에서는 이탈리아 양식을 삼자 그랬고 그게 수준도 높고 국제 첨단 양식이니까 국제적인 조류에서 뒤떨어지면 안 되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예술가들이나 이제 일반 민중들은 프랑스 양식을 우리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프랑스가 바로크를 거치면서 프랑스만의 예술 양식들이 많이 탄생을 해요. 듣는 프랑스 분들한테도 또 미안하지만 우리가 지금 프랑스 하면은 뭐 예술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적어도 회화를 기준으로 보면은 르네상스까지는 프랑스 회화는 뭐 없어요. 굉장히 빈약해. 다 이탈리아지. 그리고 프랑스의 르네상스 회화라는 게 이탈리아 사람들이 건너와서 다빈치도 마지막에 프랑스에서 사망했거든요. 그리고 뭐 그 어디야 퐁텐블러 스크린이 하는 이런 게 다 보면은 프랑스 르네상스 회화의 중심 사조인데 그게 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건너와서 그러다가 이제 바로크를 거치면서 프랑스 사람들이 민족 정신이 섞여서 이제 예술에서 프랑스만의 게 나오고 그거를 루이 14세가 아카데미 세워서 국가에서 후원하고 이제 그 기반으로 인상파에서 뭐 큐비즘까지 쭉 그 이제 꽃 열매가 나중에 피게 되는 건데 근데 영국은 이게 두 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원본도 중요하고 근데 너무 멀어요. 지리적으로. 그 옛날에는 영국에서 이탈리아 가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알프스 넘어야 되고 일단 여러 나라를 거쳐야 되고 근데 프랑스가 먼저 이탈리아 거를 수입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원본을 받아들이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될 경우에 프랑스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동화 뭐 요즘은 그 종이책으로 된 사전 없지만 옛날에 뭐 동화 영어 사전 이런 게
영어 책을 바로 번역한 게 아니라 영일 사전을 다시 그러니까 일본어판을 그러니까 중역이라고 그래요. 중처발 중자 써서 그 상황인 거죠, 영국이. 그래서 이 영국은 굉장히 한쪽으로는 자기네 민족 자부심이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크고 동시에 이 대륙에서부터 뭔가 늘 새로운 거를 받아들여 자존심을 굽히면서까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이 또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동시에 교차해서 나타난 게 이 바로크 시대고, 그게 집약해서 나타난 게 이제 세인폴 대성당인 거죠. 이게 이제 거시적인 배경이었고요. 바오로라는 사람은 다 아시다시피 전도의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2사도는 아니었죠, 바오로는. 근데 이제 뭐 사도들을 여러 가지 평을 하는데 12사도 중에는 요한하고 베드로가 제일 중요했을 테고요. 뭐 다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마테마가 누가 이런 그래가지고 예수가 보면은 이렇게 이 장소 가고 저 장소 가고 중요한 장소 갈 때마다 동행하는 사도들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약간 편애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바울은 이제 나이가 어려서 12사도에 못 들어간 게 아니고 다 아시다시피 이제 회심을 늦게 해서 그래서 이 사람도 그 태어난 연도는 확실치가 않은데 대체적으로 베드로랑 뭐 동갑이거나 한두 살 많거나 적거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연장자는 아니죠. 마가가 제일 연장자. 아무튼 그래도 베드로가 상당히 연장자 그룹에 속했기 때문에 12사도 중에 바오로도 이제 나이는 많은 거죠. 근데 뒤늦게 회심을 해서 예수를 직접 봤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 사후에 이제 해서 저쪽 소아시아나 주로 이쪽으로 해서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녀가지고요. 그 성경책 보면 이제 개신교 66권, 카톨릭 73권이잖아요. 근데 개신교 기존 66권 중에 아마 39대 27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 27권인데 그 중에 바오로 전도서가 11권인가 13권인가 아무튼 압도적으로. 그래서 그 사복음서 빼고는 사실 신약은 바오로 그 서신서 빼고는 얘기가 안 되는. 그래서 이게 바울이 그 기여한 바가 이제 기독교의 세계화죠. 그래서 구약이 대체적으로 기독교를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로 민족 신앙으로 운영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예수가 했던 여러 가지 업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를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만의 민족 종교에서 세계 종교로 보편화시킨 그게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지. 한국 사람도 기독교를. 안 그러면은 뭐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성황당을 믿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걔네는 또 걔네들 그게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 예수의 기독교 보편화를 가장 몸소 실천한 사람이 바오로였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 이제 지난 시간에 쿼바디스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제 네로 때 압박 피해서 탈출하다가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교당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에 남아서 카톨릭을 조직화한 기여가 있고 그래서 이제 12사도 중에 양대 산맥은 베드로와 요한이고 베드로는 약간 행동대장 같은 사람이었고 요한은 아주 똑똑하니까 사복음서를 봐도 요한복음이 수준이 제일 높아요. 이게 수직 수평으로 C줄 날줄로 해서 입체적으로 가고 나머지 마가 마태 누가는 굉장히 쫙 그냥 한 방향으로 펼쳐놓는. 그래서 그 마가 마태 누가를 이제 뭐 공관복음서 그래서 이제 상당히 같이 묶어서 보기도 하고요. 근데 예수의 제자 전체를 놓고 보면 양대산맥이 베드로와 폴이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 남아서 카톨릭을 조직화하면서 초대 교황이 베드로였죠. 그리고 바울은 전도. 그래서 보면은 교회 이름 중에 대체적으로 프랑스 쪽에선 성당에 이제 노트르담 이름이 거의 중세 때는 그게 절반 이상이 넘어요. 그러니까 파리 노트르담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파리를 중심으로 일드 프랑스라 그래가지고 주변에 그 뭐 샤르트르, 아미엥, 르망, 랭스, 뭐 느와이용 해가지고 중요한 그 중세 도시들이 쫙 있는데
거기 있는 성당들이 이제 보통 건축사에서는 고딕 성당 그냥 도시 이름으로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미행 그러면은 이제 건축 사책에서는 아미행 대성당 얘기인데 원래 아미행은 이제 지금도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뭐 서울로 치면 안양, 뭐 부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래서 그냥 아미행 그러고 말지만은 원래 정식 명칭은 거의 대부분이 노틀담이거든요. 그리고 이탈리아나 독일 쪽에서 이제 베드로 피터와 폴이란 이름을 교회 이름에 제일 많이 넣죠. 근데 대체로 보면 로마도 보면은 성 베드로는 이제 바티칸 본청이고 왜냐하면 초대 교황이 베드로였으니까 세인 피터. 그 다음에 성박해 성 바오로라 그러죠. 이제 초대교회 그 바실리카 양식이 지금도 잘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건 성 밖의 성 바오로라 그러거든요. 대체적으로 멀리 있는 건물에는 바오로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고 이제 좀 시내 중심부에 있는 건물에 피터라는 이름을 다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이게 런던의 그 영국 앵글리칸 처치의 본당인데 왜 여기에 바오로를 썼을까 하는 그 배경으로 좀 이제 이 기독교의 좀 거시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이 뭐부터 할까? 우선 그냥 좀 도시 여행 가는 느낌으로 요게 이제 공중에서 본 성바오로 대성당이죠.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라 요즘엔 요 주변에 건물들이 새 건물들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뭐 템스강 쪽에서 본 바오로. 그다음에 옛날 화가들이 보면 이제 카날레토가 도시 그림을 제일 많이 그린 화가인데 영국까지 와가지고 1747년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고요. 1770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보면은 요게 보면은 주빌리 코프라는 게 뭐냐면 COP가 그 사제복을 코프라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장식되어 있는 성바오로 대성당이고 그 저쪽 인상파에서 그 포비즘으로 넘어가는 프랑스 화가인데 앙드레 드랭이라는 사람도 1906년에 뭐 그린 게 있고 옛날 1720년대 지도 보면은 이렇게 세인폴 성당. 그래서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많이 그리고 아니면 이제 19세기나 뭐 이런 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해서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뜻으로 이런 거를 만드는데 거기 한 복판에 성바오로 대성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도 뭐 케임브리지, 옥스포드 같은 지방 대학 도시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프랑스 파리 중심으로 일드 프랑스 말씀드렸는데 영국 런던도 보면은 런던 중심으로 중세 뭐 웨일스니 링컨이니 캔터베리, 솔스베리에서 그 중세 성당들 어마어마한 성당들 하나씩 있는 도시들이 분포를 하는데 그 런던은 약간 이제 동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영국에서. 그래서 이렇게 링처럼 되지는 못하고요. 서울, 경기도처럼 그렇게는 안 되고 약간 이제 남서쪽에 해서 영국도 지방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지만은 그래도 이탈리아나 독일이 지방 분권의 나라고 프랑스, 영국, 한국이 수도 집중이 아주 심한 대표적인 나라들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이제 19세기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1845년에 영국 국민들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려고 만든 이런 이제 그 그림의 한 복판에 딱 세인폴이 있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게 대표적인 그리고 보면은 독일 폭격 때 그 런던 시내 이제 독일이 막 로켓포를 쏘아 올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2차 대전 때 뭐 등등 해서 이런 게 공중에서 보는 거고 영국 런던 내에서 보면요. 런던 내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템스강이 90도로 꺾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동쪽이니까 일로 나가면 이제 바다로 나가는 거죠. 대서양으로. 북대서양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파리 이제 프랑스로 가는. 그래서 런던 한 반 항구 정도 돼요. 완전 항구는 아닌데 서울보다는 바다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 조금 나가면 이제 도클랜드라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옛날에 그 19세기 때 막 한참 전 세계 그에서 이제 뭐 지배도 하고 약탈도 하고 무역도 하고 해서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이제 삼강무역이라 그래가지고 사실 영국에 보면 나쁜 짓을 제일 많이 했어요 역사적으로. 그 삼강무역이라 그러면 이제 그거 그 사탕수수 싣고 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도클랜드 이게 이제 나중에 혐오 시설이 됐는데 그 저거나 마찬가지. 뭐 부산도 보면 뭐 북부 신항 뭐 어디 뭐 신항 이렇게 해서 만들잖아요. 근데 그 도클랜드를 이제 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요즘 도심 재생이 시대적 대세인데 뭐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바다로 나가는 여기고 여기가 이제 런던 타워가 이를테면은 제일 시작점이죠 런던에. 요게 이제 중세 때 성체고요. 그 여기서부터 이제 요 중심 부분을 여기까지 해서 시티라 그래. 이게 그냥 일반 명사가 아니라 이제 대문자로 썼잖아요. C를. 그러니까 지명 이름이에요. 뭔가 중구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각 도시마다 보면은. 그러니까 파리도 보면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섬 그걸 시떼라 그러냐. 시떼가 시티의 프랑스어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시들이 다 그 처음에 시작된 씨앗 부분을 시티라고 부르는데 이게 지금은 여기가 이제 영국 런던이 뭐 세계 금융의 중심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로이즈 뱅크니 해서 그 중요한 은행이나 보험 뭐 증권회사가 몰려 있는 제일 부자 동네고 요 세인폴은 이제 시티 안에 들어 있는 소구역이죠. 여기가 세인폴. 그리고 이제 여기가 웨스트민스터죠. 이렇게 꺾여서 그리고 요 남쪽이 이제 사우스워크인데 현지인들은 줄여서 서더크 하는. 그래서 여기 워털루 기차역.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리에서 들어오는 그 유로스타 고속 열차가 들어오는 역인데요. 왜냐면 이쪽이 파리니까 이거 템스강 건너기가 좀. 근데 그 역을 워털루로 하니까 영국 사람들도 직구죠, 그죠?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여기 내려서 여기 이름이 워털루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본 놈들이 기차로 한국에 들어왔는데 거기가 뭐 노량역 이러면은 이제 빡 도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 세인폴이 굉장히 시작부터 그러니까 그 웨스트민스터는 여기 이제 원래 여기 웨스트민스터 아베이 요게 이제 우리가 아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인데 여기에 그 왕궁이 있었어요. 화이트 팰러스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왕궁 부속 예배당이었죠, 사실은. 그리고 세인폴이 이제 런던의 그 대성당 역할로서 약간 이제 라이벌 관계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성베드로랑 뭐죠 라테라노 로마에서도 그 두 개가 약간 이제 라이벌 관계였던 것처럼 건축적으로 이거는 이제 완전 중세 성당 잘 보존이 돼 있고 뭐 2차 대전 때 아까 폭격받아서 했지만 이제 복원이 잘 돼서 정말 찬란한 중세 성당이고요. 요 세인폴은 이제 바로크 양식으로. 근데 원래 이게 그 런던의 대교구 그러니까 대성당이었기 때문에 중세 때부터 이제 원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런던 시내에서 그 세인폴이 이제 위치한 지점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래서 중세 때 올드 세인피터스를 잠깐 보면은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냥 평범한 흔한 중세 성당이에요, 그죠? 그래서 테임스강에서 요게 이제 셰익스피어 극장. 이게 보면 이제 런던 시내에서 아까 보여드린 건 요 자리에 이제 오늘 설명드린 바로크 교회가 있었던 거고 그 전에 원래 이렇게 이 첨탑이 유명했죠. 근데 아까 그 그림은 첨탑은 잘리고 그렸는데 그래서 이런 게 그 첨탑이고 이게 보면은 이제 매튜 파리스라 그래가지고 파리에서 온 성직자가 이제 런던을 순회하면서 그린 약간 이제 기행문 같은데 있는 거고
뭐 이런 게 이제 좀 가까이서 본 올드 세인트 피터스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그 중세 때부터 이제 고딕양식으로 세인트 피터스가 있었는데 요 런던 대화제 1666년에 근데 이제 그 전에 먼저 보시면은 1660년에 여기 이제 왕정복고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튜더 왕조가 중세의 끝부분이고 르네상스까지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요 이제 요 할머니 분이 엘리자베스인데 요때 셰익스피어가 활동했 요 엘리자베스 후기부터 해서 이제 엘리자베스 사후까지 그래서 보면은 이제 튜더 왕조에서 스튜어트 왕조로 넘어가는데 스튜어트 왕조에서 이제 요게 크로멜의 코먼웰스 그죠? 대체적으로 요걸 기점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르네상스 여기서부터 뭐 바로크 이렇게 근데 요거는 이제 기간이 짧았고 크로멜이 병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를 남기진 못했죠. 이때는 대체적으로 좀 많이 그 금지를 많이 그러니까 영국도 못하게 했고요. 뭐 하지 말라는 게 많았어요. 굉장히 금욕주의자였잖아요. 크로멜 자신이. 그러니까 이전까지 영국 문화가 굉장히 중세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까지 중세였죠, 영국은.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륙에서부터 새 물결이 하면 이게 제일 늦게 도달하는 게 지금이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페트라르카니에서 르네상스가 이미 이탈리아에서 문학은 14세기부터 이미 14세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건축 미술이 15세기. 프랑스가 늦고 그거보다 더 늦은 거죠, 영국은. 그래서 굉장히 17세기면 이제 바로크가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거의 중세로 그 남아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중세 후반기 오면 굉장히 문화가 전반적으로 좀 느슨하고 문란해지고요. 그러니까 이때도 영국 사회가 많이 좀 타락하고 그래서 이제 코먼웰스 기간 동안에 크로멜은 주로 뭘 하기보다는 하지 말라는 게 많았던 거죠. 영국 사람들 이제 정신 개조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심지어 그 부부 관계에 그러니까 잠자리 횟수까지 뭐 그 컨트롤을 하려 그런다라는 소문이 런던 시내에 돌았네 또 실제로 그거를 뭐 공표를 했네 뭐 등등 해서 그러다가 이제 코먼에 이 사람 사망하고 병사하고 요때 이제 왕정복고라는 건 찰스 2세 때 그러니까 왕정복고 때 왕조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건 아니고요. 이제 같은 스튜어트 왕조 내에서 해서 찰스 2세가 이제 그 왕정복고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게 청교도 혁명이었으니까 그죠? 이때 이제 영국이 청교도가 국교가 됐다가 왕정복고가 되면서 다시 바로크 시작 그러니까 왕정복고 바로크 카톨릭 이게 이제 한 묶음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르네상스 청교도 요게 또 한 묶음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요 찰스 2세가 이제 세인포를 그 만든 이제 후원한 그 왕인 거죠. 그래서 요 1660년에 왕정복고가 있었고, 근데 이제 순탄치가 않았어요. 요게 왕정복고 때 런던 이게 지금 런던이고요. 굉장히 작죠. 근데 이 지금 런던은 이제 주변에 그 미국 도시로 치면 이제 카운티라 그래요. 그거다 넣은 거니까 사실 런던 시내 우리가 관광 갔을 때 보는 거 한 요 정도 되니까 이제 카운티라 그래가지고 주변에 그 주거 단지들 그거 다 이제 넣은 거고요. 그래서 중심부만 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쪽 그 유럽이나 미국의 도시들이 중심부가 있고 주변에 주거 지역 그래가지고 중심부만 치면은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시카고가 뭐 세계 몇 번째 도시, 미국의 두 번째 도시 그러지, 세 번째 도시 그러지만은 시카고 그 중심부 인구는 300 몇십만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주변에 이제 카운티까지 넣으면은 뭐 서울의 몇 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이제 초반에 여기도 보면 1664년에 The Great Plague라 그래가지고 이제 대문자를 쓰고 정관사 덜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역병 사건이니까 막 사람들 이렇게 이제 죽으면은 묻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역플레이그는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뭐 별 특별히 어느 시대고 뭐 특별히 뭐가 있는 건 아니고 이미 지구가 생겨나고부터 늘 있어 왔던 건데, 유난히 이제 그 규모가 크고 피해가 크면은 그게 좀 이렇게 이제 큰 사건으로 남는 거고요.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한 것 중에 그 전염병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 뭐야, 그 여담인데 그 뭐야,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면은 그 초반에 전쟁 씬이 나오잖아요. 게르만족하고 그거 전쟁 이끈 그 할아버지 황제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인데, 그때도 역병이 확 돌았다고 로마에. 어쨌든 그래가지고 64년에 역병이 돌고 이제 66년에 결정타를 맞죠. 이게 런던 대화제. 그래서 런던 대화제를 그때 이제 그 구 올드 세인트 피터스도 이렇게 해서 반파가 되는 거죠. 요 정도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서더크 쪽에서 영국 그 시내 이제 중심부가 거의 홀라당 다 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는 이제 르네상스, 중세랑 르네상스가 막 혼재가 돼가지고, 저 건축 얘기입니다. 아직 바로크에 대한 인식이 없었는데, 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그 대화제하고 이제 런던 재건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아까 그 찰스 2세가, 이 사람도 야망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루이 14세하고 이제 라이벌 관계였고 이래가지고, 그 당시 66년이면은 이제 파리에서는 바로크 건축이 한참 막 꽃피어가지고 막 새 건물들 바로크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라이벌 관계도 있고, 이제 영국이 이제 지각을 했구나, 문명 흐름에서. 이제 그런 자각 때문에 찰스 2세가 이제 바로크 건축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죠. 그래서 영국의 바로크 건축은 이 런던 대화제 이제 재건 계획과 함께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이때까지 그 뢰는 이제 천문학과 영국 왕립 그 과학 왕립 협회 거기에 천문학자였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건축에 관심이 많았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가라는 직업을 보면은 중세까지는 이제 이름이 없는 장인들이었고요. 우리가 지금 뭐 프랭케리니 뭐 자하디드니 하는 식으로 피카소처럼 미술에서 피카소나 뭐 이런 것처럼 자기 개인의 이름을 가진 전문 직업인 내지는 전문 예술가로서의 건축가라는 직업은 이제 르네상스 때 브루날레스키부터 시작이 되는데, 물론 그 전에도 건물 중세 성당도 건물 기록지를 보면은 그 지은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장인이지 예술가로서의 건축가라는 컨셉하고는 다른데, 그래서 그 예술가로서의 건축가가 제일 먼저 시작된 게 이탈리아고 그 다음이 프랑스예요. 근데 영국은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그런 컨셉의 건축가라는 직업이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이 재개발 이제 재건 계획을 하는데 이거를 그 이끌어갈 건축가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뭐 행정가에서 이제 여기 보면은 홀라라는 사람하고 뭐 이제 또 존 에블린 해서 여러 뭐 이 사람들이 건축가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건축가가 당연히 도시 전문가는 건축가가 들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를 재건하는 거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당시 최고의 과학자 중에 한 명이었죠. 렌이 이제 그 뉴턴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개인적으로 건축에 관심이 많고 이래가지고 렌이 차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이 이거 그때부터 이제 거의 100% 건축가로 전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었으면은 렌은 아마 과학사에서 상당히 큰 업적을 남겼을 테고요. 이때부터 해서 그 나중에 렌이 한 1700년 초반까지 사는데, 그러니까 한 50몇 년을 굉장히 90 넘어까지 살아요. 그 기록에 남아 있는 사람 건축가 중에 아마 유명한 건축가들 중에는 제일, 현대도 이제 보면 건축가라는 직업이 대가들은 오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작이 늦게 나오죠. 사실 60 넘어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잘못돼 가지고 건축가들이 그냥 몰려다니면서 뭐 무슨 위원회나 하고 뭐 술만 마시고 그래가지고 60대면 애헴거리고 뒤로 물러앉아서, 그래야지 사실 그때부터 진짜 작품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꼬르비제도 80 넘어 살았고, 꼬르비제, 프랭클 로이드 라이트, 미스 반드로에 다 80 넘어까지 살았는데, 이게 다 현대인들이, 그리고 지금 프랭켈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80 안팎. 근데 이 사람은, 이 양반은 그 옛날 1700년대 때 90 넘어까지 살았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미켈란젤로, 베르닌이 다 80 안팎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늦게 건축에 뛰어들었는데 워낙 장수를 했기 때문에 건축을 상당히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약간 건축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현대 오면 영국이 많이 중요해져요. 건축이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국 하면 딱 떠오르는 건축가가 없단 말이죠. 뭐 테리 파렐 뭐 해서 현대 건축가들 몇 명 있는데, 아니면 이제 현대 그 유명한 하이테크 쪽에, 그러니까 여의도 더 현대한 그 리차드 로저스, 뭐 노르만 포스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나마 좀 유명하고, 그렇게 봤을 때 영국 건축 전체를, 현대 지금 이 시점까지 포함해서 영국 건축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건축가가 누구냐고 했을 때, 이제 나라마다 그게 표가 갈린단 말이죠. 그죠? 근데 미국하고 영국은 거의 표가 안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은 뭐 100% 레인이고, 미국은 프랭크 라이트, 아직도 라이트 능가하는 건축가는, 프랭크 게리가 미국에서 활동한다 그러지만 이제 국적은 캐나다 사람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렌이 이제 불려 나와서 이렇게 일단 이제 피해 상황, 요 하얀 게 다 탄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주택, 요 중심부 주택의 3분의 2가 타고, 교회가 한 100여 채 타버리고요. 여기 있죠. 뭐 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재건 계획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라운드어바우트, 옛날 말하면 로터리식의 도로책, 요거 이제 파리에서 들여온, 파리가 대표적인 그 방사형 도시책이잖아요, 로터리.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대화재가 나면 항상 이렇게 층고 제한이나 건축법이, 도시건축법이 강화가 돼요. 그래서 네로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서양 역사에서 가장 큰 3대 도시 화재 사건이 네로, 그때 로마, 요 런던 대화재, 그다음 1860, 70년대 시카고 대화재. 근데 항상 그 대화재 이후에 건축 발전이 있어요, 묘하게. 그 대화재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고, 물론 당연히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서 시카고도 보면은 시카고 스쿨에서 우리가 지금 아는 고층 건물 있잖아요. 그거 출발이 이제 시카고 스쿨인데, 그게 시카고 대화재 이후에 시카고 재건 과정에서 탄생한 현대 고층 건물. 그때 기술 발전이 막 이제 수요가 막 쏟아지니까. 그래가지고 영국도 보면은 이걸 이제 재건을 하면서 렌이 영국 바로크 건축을 거의 뭐 90% 이상, 영국 바로크 건축 전체의 한 90%를 렌이 다 해요. 렌이 다 하고, 나머지 그 혹스무어나 벤브루 이런 사람도 다 렌의 제자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을 이쪽 여기다가 런던에, 그래서 우선 렌이 대표적으로 했던 게 그 한 100여 채 탔던 교회 중에 무려 50채를 다시 지어요, 렌이. 근데 그 중에 한, 지금 그 기록이 정확히 안 남아 있어서 50채를 다 하지 않은 건 확실해요, 렌이. 근데 렌이 정확히 몇 채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이견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그 보조나 조수들 데리고 했으면은 뭐 혼자 다 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50채의 교회를 지금도 보면은 그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설계비나 경영적인 측면이 중요하니까요. 제일 그 좋은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GS 칼텍스의 주유소를 통째로, 그러면 전국의 주유소가 수백 수천 개니까 그거를 다 한 곳에서 하니까, 그리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사실 그건 조금씩 변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가 이제, 아니면 뭐 전국의 우체국, 그러면 우체국 건물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 동사무소, 요즘 주민센터 보면은.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50채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했던 방법이 유형학이에요, 유형학.
그래서 우리가 유형학이 타이폴로지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이 사고 방식이자 문명 운영 체계인데 한국은 전통적으로 유형적인 사고는 좀 약해요. 근데 서양 문명이 전형적으로 유형적인 사고에 기반을 두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요소들을 몇 개 뽑은 다음에 그거를 경우의 수를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콤비네이션이나 퍼뮤테이션이나. 그럼 뭐 3가지 기준 곱하기 4가지 기준 하면 12가지가 나오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서양 문명의 기본이에요. 여기서 이제 동일화로 점점 가는 게 산업혁명 시스템인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후기 자본주의로 오면서 다시 조금, 그러니까 산업화 전성기 성기 자본주의 때는 유형 종류가 확 줄어들어 단순화되는 대신에 소품종 다량 생산이 되는 거죠. 한 3종류로 1000만 개 만들어내다가 후기 자본주의로 오게 되면은 한 100종류로 뭐 10만 개씩 그 대신 다양성이 확보되니까 이제 사람들 개성이 조금 더 맞춰지는. 그래서 이제 유형학적인 방법을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티 처치스를 해서 한 45채 정도를 대체적으로 렌이 했다 그러고, 그 중에 지금 보면 한 10몇 채 정도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아까 보였던 시티라는데 여기 보면 주요 교회와 성당에서 세인 스테판 올브루크, 세인 메리 르보, 세인 폴도 있고, 이런 게 다 보면 렌이 설계한, 여기 이렇게 다 몰려 있는 거죠. 세인 폴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교회 복원에서 마지막 그 꽃이 이제 세인 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렌이 세인 폴 하기 전에 파리를 한번 방문을 해요. 그래서 그때 파리가 이제 루이 14세의 바로크 시대였는데, 특히 요 앵발리드 대성당이 딱 이제 보면은 1676년에 짓기 시작한.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렌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아, 이게 이런 영국이 너무 뒤졌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하나 중요한 모델로 삼게 되는 거죠. 그 성바로 대성당을 짓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프랑스 영향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인폴이 보면은 이게 그레이트 모델 해서 처음에 이렇게 그 굉장히 중앙형,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이게 성바로 세인 피터스, 성 베드로, 이게 비슷하잖아, 그죠? 이게 이제 모델이고, 근데 이게 이제 중앙형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근데 저기 대단히 죄송한데 사진 촬영은 좀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세인 피터스 중앙형이 이게 이를테면은 탈중세적인 평면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네이브를 붙이기는 했는데 거의 네이브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 중앙형에 가까운데,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이제 그레이트 모델이라 그래서 75년에서 해서 이제 처음에 만드는데 카톨릭 쪽에서 이제 반발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영국의 권력 구도를 이제 3등분하고 있었는데, 4등분이죠. 왕실이 있었고 이제 의회, 영국은 프랑스 대혁명 같은 대규모 한 번에 터진 대규모 혁명은 없었는데 의회 혁명이라고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의회에서 유혈, 물론 코먼웰스 때 유혈 그런 게 있었지만은 비교적 유혈 없이 제도적인 개선을 오랜 기간에서 조금씩 뭐 권리장전이 뭐냐 해가지고 마그나 카르타니 해가지고요. 그래서 의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티즘 내지는 앵글리칸 처치, 그 다음에 영국 카톨릭, 그러니까 굉장히 권력 주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카톨릭 쪽에서 이거는 너무 그 탈중세적인, 그래가지고 카톨릭 쪽에서 반발을 해요. 그래서 거의 중세 성당처럼 다시 해요. 이게 2차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워런트 디자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청교도 쪽에서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중세 평면을 갖다 쓰느냐. 그래가지고 지지고 볶고 뭐 난리를 피다가 결국 이게 이제 워런트 디자인. 그러니까 이 도움이 아니라 첨탑인 거죠. 도움은 여기 밑에 조금 붙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안으로 절충안인 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쪽도 만족시키고 저쪽도 만족시키고 요러고 여기만 띄어서 보면은 이게 이제 성소피아 해서 미켈란젤로 도움하고 해서 르네상스 탈중세 평면이고 요 앞뒤로 보면 굉장히 길어졌단 말이죠. 사진 좀 참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위에서 아까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앵발리드랑 보면 앵발리드는 딱 요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붙인 거예요. 교회가 두 개 있는 거. 이건 사실 교회라기보다는 교회는 요거고 여기가 이제 오텔인데 요거는 그 상위 군인들 요양소 내지는 그 참정 군인들 이제 노후회 하고 요거는 교회는 아니에요. 요 앵발리드 여기는 뭐냐면 요 지하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나폴레옹 관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더한 거고 앵발리드만 보면은 이렇게 딱 아까 그 정면 보여드렸듯이 이거는 딱 그 굉장히 수직적이고 요거 단일 육면체 단일 사각형으로 딱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그 중세적인 어떻게 보면 중세적인데 어떻게 보면 탈중세적인 요게 이제 앵발리드. 그래서 요게 본당이고 여기가 나중에 교회 건물 더한 거고요. 요게 성베드로.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여러 건물들을 이렇게 이제 그 도움 바치는 구조부를 비교를 한 건데 여기가 이제 앵발리드죠. 여기 파리판테온, 세인폴, 성베드로. 근데 보면은 중요한 차이가 이제 이게 엄청 벽체가 두껍잖아요. 근데 여기 오게 되면은 이렇게 가운데 구멍도 많이 빈 공간도 많이 생기고 벽체가 엄청 얇아졌단 말이죠. 이게 그 앵발리드가 1600 뭐 60, 70년이 그때인데 이때만 해도 벽체가 여전히 두꺼운데 요 성바오로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형적인 도움 구조죠. 이게 이렇게 도움이 연속으로 되고 이게 성베드로, 요게 성바오로, 성베드로, 성바오로. 그 다음에 도움을 봐도 요게 성바오로, 요게 성베드로.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큰 구멍이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는데 여기는 8개 구멍이 8개가 되는 거고 평면을 봐도요 이건 이제 그레이트 모델이니까 성 베드로는 여기 이제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하고 그 도움을 받치는 구조부가 이게 막 거의 7, 8m, 이건 10m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집 한 채를 다 그냥 돌로. 근데 여기 오게 되면은 이게 확실히 얇아졌죠. 그리고 사이사이에 구멍이 8개나. 그래서 이 벽체가 얇아졌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그 시대 정신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그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베드로 대성당이에요. 이게 벽체가 이제 지나치게 두꺼운 거죠. 이런 게 다. 이게 막 거의 10m 가까이 이게 왕복 달리기해도 될 정도 거리로요. 그래서 그 이제 데카르트 이후에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그 구조 공학자들, 건축 공학자들이 데이즘, 이신교,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 개혁운동하는 성직자들하고 손잡고 이 성 베드로 대성당을 성직자들은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서 비판을 하는 거고요. 공학 건축가들은 구조적인 관점에서 재료 낭비라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그 재료 효율 중심으로 해서 넘어가는 게 이제 근대 산업혁명으로 해서 근대 건축의 제일 큰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구조 계산할 때 1차적으로 무조건 제일
재료랑 공사비를 제일 적게 드는 게 일단 1차적인 미덕이고, 뭐 아주 정말 세계적인 대가들이 뭐 어마어마한 그 뭐 동대문 DDP나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마어마한 이제 걸작을 남길 때는 조금 허용을 하죠. 건축주 쪽에서도 그 이름값을 보고 이제 작품 이름값을 보고 그냥 허용을 하는데, 웬만한 건축가들도 보면은 대부분 끝까지 고민하는 게 재료 낭비, 공사비 해가지고 이제 건축주랑 끝까지 갈등이 일어나고 하는 게, 그게 출발점이 되는 비판의 모델이 된 거죠. 그러면 성 베드로가. 근데 성 바오로가 이제 이게 많이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공간도 보면은 아까 그 돈만 놓고 보시면은 이게 언뜻 보면 굉장히 비슷한데, 그죠? 실제로 가서 보면은 요 특히 돔 밑동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게 훨씬 더 여기가 그 많이 개방적이고 많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렌이 기본적으로 과학자 출신이라는, 그래서 그 이신교 운동 그 지난번에 이제 그 진행하시는 교수님께서 그거는 다음 주제라고, 계몽주의 얘기니까 이제 그때부터 근대가 시작되는, 그래서 그 이신교 운동을 이끈 이제 건축가들이 프랑스의 건축가 그룹이 있고 영국의 건축가 그룹이 있는데, 둘 다 엔지니어링 출신의 건축가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전까지 건축가 유형은, 바로크까지 건축가 유형은 종합예술가. 그러니까 내가 건물도 지어주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림도 그려주고 조각도 해주고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뭐 간혹 이제 건축하는 사람 중에 예술 기질이 있긴 한데 그렇게 막 조각 미술까지 작품으로 할 정도는, 그러다가 이 데카르트 이후에 이제 미적분으로 무장한 엔지니어형 건축가 유형이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새 유형으로. 그리고 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이후에 이제 요즘 건축가는 사장님 유형. 그러니까 경영을 잘해야, 경영 마인드가 없으면 요즘은 건축하기 힘든. 그래서 이 렌도 그 네로라는 과학자였기 때문에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인트 피터스 대성당 그 비판에 누구보다 이제 같이 가세했던, 근데 그 비판을 주로 이끈 거는 이제 로제라는 성직자하고 뭐 페로나 수플로 해가지고 이제 주로 프랑스 건축가들에서 프랑스 쪽에서 많이 하고, 렌은 이제 거기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심정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세인트폴 짓기 전에 그 실험적인 실험 작품으로 런던 시내에 월부르게 성 스테파노라는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세인트폴은 뭐 웅장하고, 근데 이게 약간 건축가가 움치고 뛸 수 있는 그게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워낙 뭐 그 찰스 2세는 찰스 2세대로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카톨릭 뭐 청교도 국교 뭐 해가지고 건축가, 그래가지고 그게 한 아까 보시면은 30년 이상 걸려요. 30년 가까이. 그래가지고 건축 설계하는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픈 게 중간에 설계 변경이 일어나는 게 제일 골치 아프거든요. 거기다 짜놨는데 도면이 이제 막 수백 장 되잖아요. 뭐 A 도면, S 도면 해가지고 온 군데 다 그려놨는데 여기 하나 변경이 일어나면은 변경이 일어나면은 그 수백 개 되는 도면마다 찾아다니면서 그걸 다 고쳐야 돼. 근데 그거를 아차해서 하나를 빠뜨리면은 현장에서 사고 나는 거죠. 그럼 현장에서 공사하다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소장 이거 도면이 안 맞아요. 그러면 현장 쫓아가서 거기서 고쳐주고. 근데 요즘 이제 BIM이라는 프로그램 써서 그거를 이제 하나 딱 변경 일어나면은 쫙 자기가 알아서 고쳐주고 이제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그래가지고 성 바오로가 한 30년 가까이 되면서 그 이게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렌이 사망을 하니까 그 말년의 대작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렌의 그 자서전을 보면은 나는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쓴 건데 이 성바오로 때문에 골치를 하도 썩어서 내가 수명이 단축될 것 같다. 근데 90 넘어까지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벽체가 하나도 없는 기둥만으로 도움을 바치는 이 실험을 한번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 바오로 대성당으로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확 넓어지는 이런 식으로 벽체가 줄어드는. 그래서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냥 아주 둔탁한 그냥 옛날 고전 양식인데 사실 구조적으로 보면은 과학자 뇌내 그런 이제 근대적인 과학 정신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 때 이게 이제 그 앵발리드 돔이고요. 이게 성바오로 됐어. 그래서 이 돔 높이 가지고도 또 두 나라 간에 라이벌. 그래서 이거를 높이 올리려다 보니까 실내에서 보는 돔 천장 높이는 여기고요. 밖으로 한 겹을 더 싼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이렇게 높이 보이는.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중간에 순전히 구조용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실내에서 봤을 때 아름다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모자이크 장식이 되어 있는 실내에 아름다운 실내에 노출되는 거고, 요거는 외부에 노출되는 돔이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어디에도 노출되지 않는 속에 숨은 구조용 요런 이제 뾰족한 첨탑형 돔을 하나 더 넣은 거죠. 삼중 구조로 해서 위에 랜턴까지 얹고 해서 엄청나게 요런 구조 계산 같은 것도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미적분학이 발달하고 해서 이제 그 뉴턴한테 미적분학 배우고 해서. 근데 그거는 약간 비슷하죠. 앵발리드도, 그죠? 외부 돔, 실내 돔, 중간에 구조용 돔 하나 더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래서 이거랑 비교해 보면은 미켈란젤로 돔은 훨씬 이렇게 스쿼트 돼 있죠, 그죠? 많이 좀 짜부가 돼 있는. 네, 이렇게 해서 뭐 아직도 얘기가 많이 남았는데 일단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제가 이걸로 마치고 지금부터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또 지금 화장실 가신 분들도 있고 하신데요. 혹시 여러분들 핸드폰 켜져 있으면 토론 시간 동안 토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동이나 무음처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는 성 바오로 대성당 과 관련해서 당대 영국 최고의 건축가, 물론 뭐 앞에서 우리 강조 선생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수학에 특별한 또 재능을 갖고 있었던 천문학자였죠. 그래서 이 천문학자로서 또 당시 이 런던 대화재 이후에 런던 도시 재건 사업에 이제 관여하게 되면서, 물론 여기에는 이 크리스토프 렌이라고 하는 아주 이 특별한 과학자도 있었지만 또 지금 현재 21세기와 관련해서도 또 이 렌만큼 특별한 과학자가 또 한 분이 있죠. 이때 함께 했던 분 중에 로버트 훅이라고 하는 물리학자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들한테는 아마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 생물학책에서 많이 들었던 소위 말하는 세포라고 하는 이 표현이죠. 세포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을 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 시기는, 이 17세기는 소위 유럽에서는 과학혁명의 시대로 통칭이 되는 그 시대였고요. 유럽 대륙에서뿐만이 아니고 이 섬나라였던 영국에서도 당시 이런 뛰어난 과학자들이 뭐 여기저기서 등장하던 시기였기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렌 같은 경우는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려 91세까지 살았던 분이기도 하고요. 뭐 아이작 뉴턴한테 미적분학 수학을 배웠다고 하는데 이 어떻게 보면 렌보다 또 더 뛰어났던 천재가 바로 아이작 뉴턴이죠. 무려 나이가 10살이나 어렸던데도 불구하고 뉴턴이 이 렌보다도, 아까 강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렌이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렸던 이 뉴턴한테 수학을 배웠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이 시기는 뭐 영국을 포함해서 유럽 대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만나겠습니다만 데카르트를 포함해서 라이프니츠라든지 아주 수많은 지성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들이 펼쳐놓은 세계의 결과물이 사실은 20세기, 21세기 지금 현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하나의 단순한 뭐 건축가 설계사 정도가 아니라 이 17세기 전체 유럽 역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는 성 바오로 성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질문 준비하실 동안 제가 아까 이거는 사실 문제라서 제가 선생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세계 3대 화재를 시카고 화재하고 로마 화재, 런던 화재 이렇게 세계 3대가 아니고 이제 서양 도시에서. 서양 도시였어요. 예. 그러니까 한양도 대화제가 있었죠. 한양했어요. 우리나라 서울도 대화제가 있었고 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대화제는 많이 있었는데 서양 도시에서는 보통 그 세경호가 제일 큰 화제로 얘기하죠. 보통 이제 그냥 이 자료로서 나올 때는 세계 3대 화재 이렇게 이야기하면 로마 대화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로마가 망한 건 우리한테 여담으로 이렇게 전해오는 거지만 뭐 부패해서 성적 스캔들 때문에 등등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대화재가 굉장히 큰 문제였고요. 우리하고 가까운 일본에서 도쿄 대화재가 있었다 그래요. 이 런던 대화재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1651년 정도에서 도쿄에서 큰 화재가 또 있었고 그때 우리 조선 땅은 뭐 17세기 중반이니까 그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도쿄 화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임진왜란하고도 이렇게 그 상관으로 그 위쪽을 한번 연결을 시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런던 대화재인데 아까 우리 지도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만 런던 대화재 당시 그 좁은 지역이었지만 당시 그 대화재로 거의 뭐 80% 이상이 불에 타고 그 런던에 거주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종의 요즘 우리가 표현할 때는 서민 도시 빈민들이죠. 거기에 살았던 왕이나 귀족들은 대부분 좋은 땅에서 좋은 집을 짓고 이렇게 외곽에서 이렇게 있었다면 그 배후 도시 안에는 대부분 그런 빈민들이 살았기 때문에 오늘 강연 내용에서는 안 됐습니다만 크리스토프 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런던을 정말 프랑스처럼 깨끗하고 화려한 그런 도시로 이제 재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까 힘의 세력에 의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반박을 받고 하면서 결국은 기존에 있던 도심의 주택들하고 함께 전통과 현대가 어울리는 공존하는 방식으로 도시를 재건하게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베드로는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바오로는 33년의 역사.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렌이 76세 때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들이 얼마나 고단하고 지난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질문을 통해서 선생님, 강의자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또 함께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질문을 해 주시면 우리 강의자 선생님의 답변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우리 이 선생님. 예, 만천동에서 온 이병욱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지난주 이어서 이번에도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재원 마련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엄청난 건축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돈이 드는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돈을 마련하는 재원 마련하는 방법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동양인은 한국에서는 큰 절을 짓는다든지 불사를 일으킬 때 그게 뭐 돈을 하면은 자기의 업이 소멸되고 또 내세에 좋은 곳에 간다 또는 돈이 없는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그 백성들은 돈 대신에 자기의 몸을 직접 그 불사에 이제 던짐으로써 뭘 지고 나른다든지 함으로써 또 자기 업장이 소멸된다 뭐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혹시 저런 성당 같은 거 지을 때도 그런 어떤 돈을 그 부담이 할 만한 어떤 일반 백성들, 시민들은 그 직접 자기가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또 어떤 자기가 내세에 또 천국에 갈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기록이 있는지, 자기가 직접 무슨 뭐 돌 하나로 나눔으로써 어떤 그런 데 대한 어떤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믿음이 또 있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개념은 대체로 중세 때 얘기고, 지금 이제 요 성바오로 때는 조금 더 현대화된 거고, 서양 경우는 일반인들도 참여를 했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내세 그런 것도 그러니까 구원이나 뭐, 근데 기본적으로 서양은 일찍부터 계약 관계가 발달했기 때문에요. 중세 때 성당 이런 거 보면은 계약서들도 좀 남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계약 당사자는 일단은 장인 그룹이죠. 그러니까 뭐 가문이기도 하고 무슨 뭐 롬바르디아 순회 석공단 해서 이런 길드 조직, 길드, 가문, 뭐 아니면 개인이 이제 뛰어나면 개인 해서 그거를 주도하는 마스터급에는 뭐 지금 건축가나 똑같이 설계비를 받고 공사비도 받고, 근데 거기 들어가는 인력이나 재료는 뭐 다양하게 충당을 했겠죠. 일단 교단에서 기본적으로 다 그러니까 인력도 이제 일당을 주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고용을 했을 테고, 재료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나라마다 중요한 대리석 산지들이나 뭐 화강암, 그러니까 이제 유럽 그 전통 건축에서 석재 3대 석재가 화강암, 화산암이 제일 싸고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보면 화산암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강도는 화강암이 제일 좋으니까 화산암보다는. 그리고 이제 대리석은 화려하게 제일 비싸고 주로 화려한 장식용으로, 물론 대리석도 구조재료도 쓰는데요. 그래서 그 중요한 이제 석재 산지들 있으면 거기서 돌 사올 때 다 뭐 돈 내고 계약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에 뭐 그 예를 들어서 이성계가 경복궁 지을 때나 이방원이 창덕궁 지을 때 오면 이제 주민 소개령 내려가지고 다 그냥 내보내. 근데 물론 그 사람들을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제 대치지를 주긴 줬죠. 이주할 장소를.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그쪽에 서양이 훨씬 더 계약 관계가 일찍부터 발달해 있었고, 근데 무료봉사,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적인 신앙심대 중세 때의 그 장인들이 돈 받고 일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세 때 장인들이 성당을 짓는, 또 예술가들이 뭐 스테인드 글라스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걸 짓는 행위는 건설 행위나 예술 행위 이전의 구도 행위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그러니까 거기에 일단 1차적으로 기독교적인, 그걸 이제 나중에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이 산업혁명 제일 먼저 시작하고 자본주의가 제일 발달한 나라로서 19세기에 영국이 너무 물질화되고 산업화되고 해서 사회가 피폐해지니까 19세기 때 그거를 정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고쳐보자고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정신적인 치유를 기독교가 담당하고 경제 제도적인 담당을 사회주의가, 그 경제 제도적인 측면을 사회주의가 담당을 해서 두 세력이 이제 손을 잡고, 그때 내건 게 중세 리바이벌인데, 그 건물을 그냥 돈 갖고 그렇게 하지 말고 중세 때 장인들처럼 그 건물을 짓는 거 자체가 하나의 신앙생활인 걸로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정신적 안정, 사회적 안정을 노리자. 그러니까 이제 중세가 그만큼 그 모든 뭐 성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왕의 왕궁이었고 전쟁 수행본부였으니까 덜했지만은 종교 건물, 기독교 건물은 신앙적인 바탕은 있었죠. 근데 사후세계나 하나님께 봉사, 뭐 순수한 의미의 신앙생활의 일부로 무료 참여도 가능은 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기록을 보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로 오게 되면은 그런 게 점점 약해지니까요. 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그 사찰 보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쪽도 보면은 대형 기부자가 중요해요, 역시. 그래서 한목에 그냥 목돈 팍 기부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당에 예배석을 따로 마련해주고,
근데 이제 후대로 오면서 대형 기부자, 그 다음에 요때쯤 되면은 그 이제 런던에 가면은 그 홀랜드 하우스라는 게 아직 일부 남아 있는데 빨간 벽돌로 된 다세대 다층 고층 건물들인데 옛날 건물들이죠. 지금 런던 영국이 금융 뭐 자본주의가 제일 발달해. 그걸 이제 미국이 건너가서 가져가서 더 그 좀 극단화시키긴 했지만 영국의 여러 가지 그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했던 그 근저에 16, 17세기 때 네덜란드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해가요.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실용적이잖아요. 우리 히딩크 보면 알 수 있듯이 난 그 양반이 딱 단어 200개, 영어 단어 200개 가지고 못하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막 어려운 단어 외우고 막 문장 멋지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딱 영어 단어 제일 쉬운 거 200개 가지고 할 말 다 하잖아. 그래가지고 이때쯤 되면 이제 영국이 일찍부터 그 부르주아 계층들이 대륙보다 먼저 생기면서 뭐 여러 가지 세금 기부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그 재건 계획이나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권들을 또 나눠주는 거죠. 예. 지금 성 바오로 성당과 관련해서 재원 조달 방법은 결국 그 계약 관계에서는 장인들과 왕 아니면 교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약의 그리고 주체는 뭐 대형 기부자, 그다음에 대형 기부자.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해외에서 아마 삼각무역이 시작된 후가 아닐까 싶은데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도 무시 못하죠. 예. 근데 참 중요한 물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대형 국가 공사를 했을 때 그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했을까라고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도 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병욱 선생님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이 런던에 가보면요, 아직도 아까 이걸 볼까요? 지도. 요게 여기는 안 나오나? 요거보다 조금 더 바깥이라 안 나오는구나. 지금도 있는데요. 여기 모뉴먼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성바오로가 요쪽이고요. 거기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지하철 한 2개. 요 모뉴먼트라는 게 뭐냐면은 그 여기 보시면은 런던 대화제를 추모하는, 그래서 이제 푸딩 레인이라는 곳에서 처음에 불이 시작된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발화 지점 서쪽 62m. 그래서 이 모뉴먼트는 지하철역 이름이기도 하고 앞에 이제 지하철이 쓰니까 모뉴먼트. 그래서 그 한참 후에 이거를 이제 그 추모해서 지은 거죠. 19세기 때 그림 봐도 여기 남아 있죠, 모뉴먼트가. 그리고 세인트폴 똑같은 이름의 개신교회가 있어요. 코벤트 가든이라고 런던 시내에. 그게 이제 런던 시내에서 제일 좋은 동네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적으로 요 이렇게 사면을 광장을 정사각형으로 딱 만들어서 이제 3면을 그 집합주택, 이제 영국에선 타운하우스. 이쪽 그 저기서는 뭐 파리에서는 오텔이라고도 그러는데 타운하우스가 있는데 그 타운하우스는 이제 고급이고 가운데 이제 광장이 굉장히 고급 광장인데 그 한쪽 면에 세인트 폴스 처치예요. 이건 아까는 캐시드럴이고, 요거는 이니고 존스가 설계한 건데, 요건 청교도 혁명 이후에, 이게 몇 년도인가? 1636년.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불타서 다시 복원한 거긴 한데요. 그러니까 런던 대화제 이전에 르네상스 때. 그래서 이니고 존스라는 이제 이탈리아
영국 르네상스 건축가가 했는데 이거는 헛간 모델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건축의 모델이 몇 개가 있잖아요. 요즘 많이 하는 게 이제 방주 모델을 많이 쓰고 현대 건축 요즘은 이제 특히 대형 교회의 경우는요. 다 이제 기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저기 말썽 일으키는 대형 교회 그런 것 말고 이제 조금 그래도 기독교적 성경적인 의미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 모델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프리미티브 헛은 이제 학개서 1장 8절 모델이고 헛간은 네이티버티 그죠? 그 예수 탄생 그러니까 이제 말구유니까 마구간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헛간 모델이 보통 이제 개신교에서 그 좀 화려한 카톨릭 성당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 근데 요즘은 이제 개신교가 더 속삭이는 더 물질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돼버렸지만 초창기 초심이 살아있을 때 요거는 헛간 모델이죠. 그래서 돌을 쓰고 뭐 고전 양식을 땄긴 했지만은 굉장히 장식도 없고 그죠? 도리스식이잖아요. 벽체 장식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똑같은 그 이름의 처치가 코벤트 가든이 아주 고급 동네인데 요런 것들이 이런 게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막 그 새 아파트는 집합 타운하우스들인데 새 거는 아니고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주 요게 조용하고 좋은 동네 그 똑같은 이름의 처치가 하나 더 있죠. 네. 혹시 다른 분 질문 전에 아까 저희 원장님께 인사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저희 성 베드로 성당 예. 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우리 오늘 말씀하신 이 바오로 성당이 갖고 있는 어떤 건축적 특징, 뭐 차이 혹은 그 동일성. 아까 이제 벽체 문제 두껍고 가벼운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은 또 베드로는 과학적인 그런 혹은 수학적 기법이 들어가지 못했다면 상대적으로 여긴 들어갔다. 이제 이 정도 이렇게 구별하셨는데, 그 특징이나 또 혹은 이 시기에 이렇게 지어진 성 바오로 성당이 갖고 있는 뭐 현대적 의미라든지 영국인들에게 바오로 성당이 갖고 있는 뭐 의미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영국인들한테 그거는 저거죠. 우리가 그 유럽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로마 런던 파리가 이제 약간 사선이긴 한데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주류 문명이 로마, 파리, 런던을 타고 주축선을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게 유럽의 주류 문명을 이끌어가요. 그리고 그 주류 축에서 약간 이제 벗어난 3대 거대 민족 덩어리들이 있었으니 첫 번째가 이베리아. 근데 이베리아는 이제 뭐 날씨는 너무 덥고 중간에 뭐 이슬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이제 분위기 좀 복잡하고 게르만족이 있죠. 게르만족은 중심축하고 딱 등을 맞대고 어마어마한 덩어리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슬라브 덩어리. 근데 슬라브는 약간 멀어 너무. 그래서 슬라브 쪽이 먼저 유럽을 쳐들어온 적은 거의 없어요. 꼭 보면 이상하게 유럽 사람들이 왜 러시아를 들어가는 그건 사실 남의 나라 유럽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나폴레옹도 그렇고 히틀러도 그렇고 러시아 잘못 들어갔다가 거기서 망하면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항상 이제 그 중심축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근데 런던이 늘 이제 그 유럽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좀 열등감 내지는 라이벌 의식 이제 그런 거를 만회해주는 그 대표적인 그러니까 성베드로 로마에는 성베드로가 있고 물론 라테라노가 정식 로마의 그 로마 대교구 대성당이지만 그 따로 있지만은 사실상 지금 그러니까 로마는 대주교가 없어요. 교황이 그냥 겸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베드로가 있고 물론 라테라노도 있고 파리는 이제 노틀담이 있지만 중세양식이고 아까 이제 다음 주에 베르사유 할 때 프랑스 이제 지금 앞에 나왔던 두 교회하고 좀 짝을 맞추려면은 그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노틀담이 그 베드로 바오로의 이제 맞서는 짝인 거고요. 건축적으로는 이제 돔 구조 3대 건물 하면 파리 판테온 그 제네비에브라는 성인인데 그러니까 뭐 베드로 바오로급은 아니죠. 지역 성인이니까 파리의 지역 성인이니까 파리는 수호 성인이 생제르맹이고 이제 그
좀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고 파리를 기독교적으로 부흥하고 사회공헌을 많이 한 이제 주네비에브라는 성인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그 같이 경쟁하는, 그러니까 베드로, 주네비에브, 바오로, 요게 구조적으로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대륙의 대건물급에 맞는 거를 우리도 가졌다 하는 거고, 결국 현대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세인폴은 약간,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거죠. 막 혁신적인 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워낙 그 사회적인 성격이 강한 건물이었기 때문에 건축가가 막 순전히 자기 창작력만 가지고 막 새로운 작품을 하기에는 이건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앙정부 청사 이런 거 하는데 막 그거를 무슨 프랭케리 건물처럼 할 수는 없죠. 어느 정도. 아니면 안동 저쪽에 보면은 경북 도청도 보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보면 웃기는 건물이에요, 그거는. 근데 또 그 여러 가지 그 국민적인 사회성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이 또 반영이 돼야 되는 건물도 있고, 그러니까 샘폴 같은 경우가 그런 건물이었죠. 그러니까 건축가가 막 창의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영국이라는 민족 정신이 를 이제 좀 이렇게 북돋우면서 동시에 대륙에서 앞서가던 문명하고도 보조를 맞추고 그 절충. 그래서 대표적, 아까 이제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게 요게 이제 성베드로 대성당 원래 첨탑을 세웠으면은 완성됐을. 근데 이게 실제로 첨탑 없이 외관을 제가 지난번 거 있나? 세인 피터. 지금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세인 피터스의 첨탑을 원래 지으려다가 못 짓고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세인폴하고 비교해 보면은 또 앵발리드랑 비교해 보면 여기 이제 첨탑이 있단 말이죠. 세인폴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카톨릭 건물인 거를 말하는 거고, 왜냐면 첨탑이 중세 때 성당, 카톨릭 성당에서 쓰던 거니까요. 근데 동시에 여긴 첨탑이 없단 말이죠. 앵발리드는. 그러니까 이 국민의 자존심에서 앵발리드를 압도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 앵발리드는 수직 비례인데 전체적으로, 그죠? 요거는 정사각형 비례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국 로마네스크 전통. 그래서 영국 로마네스크 때부터 프랑스 로마네스크 고딕은 수직으로 올라가고요. 영국은 수평으로.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가장 기본적인 국민 정서가 낭만성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도 양극단이 심한데, 한쪽으로는 굉장히 자본화, 실용적이고 실용주의, 자본화된 실용주의가 지배하고 금권주의가 지배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낭만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낭만주의, 그러니까 뭐 호반 시인이라든가 이런 문학에서도 보면요. 그리고 회화에서도 보면은 사실 대륙의 낭만주의는 바로크 때 네덜란드 풍경화 정도인데, 진짜 낭만주의의 본사는 영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자연 지형도 영국이 보면은 산이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초원이 많고요. 잔디가 잘 자라고요. 그래서 약 그 알프스 기슭의 오스트리아 뭐 이쪽 스위스 지역과 더불어서 이제 유럽에서 경치가 제일 좋은, 그래서 일찍부터 자연 그 농촌 문화나 뭐 가드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이때 이제 높이 경쟁을 했기 때문에 앵발리드랑 돔 자체의 높이는 앵발리드보다 높이 올려서 그걸 이제 기술력이나 뭐 이런 걸 자랑을 하고, 길거리를 오가는 모든 런던 시민들, 영국 국민들이 직접 접하는 파사드는 영국의 국민 정서. 그러니까 이거는 영국 국민 정서에 좀 안 맞을 수 있다는 얘기, 당시에는. 그래서 첨탑 넣고 뭐 해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게 미술이랑 문학이랑 달라서요. 이게 이제 사람이 들어서 사는 건물이고 어마어마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뭘 이렇게 건축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상세하게 여러 가지가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덩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낭만적인 국민 정서를 수직성을 거부한 수평성.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옆으로 이게 어마어마하게 길단 말이죠. 이걸 보면 영국 사람들은 영국의 중세 성당을 떠올리죠. 그래서 프랑스 중세 성당이 또 긴데,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중세 성당 중 유명한 것들은 수도원을 겸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수도원 부분이 다 철폐되고 건물만 남아서 원래부터 그것만 있는 줄 알지만은, 그래서 수도원이 들어가다 보면 건물이 길어지기 쉬운데, 그래서 프랑스 고딕 성당도 이렇게 수평 길이가 좀 되는데 영국의 절반 정도밖에, 영국은 120m짜리 건물도 숱하거든요, 중세 때. 이것도 한 100m 안팎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높이하고 삼중돔 뭐 해가지고 세인 피터스와 앵발리드를, 그리고 요거보다 이제 뒤늦게 지어진 게 파리 판테온. 그거는 또 요거보다 더 높이 올라가요. 거의 약간 더 높이가. 그래서 높이 경쟁이 있었던 거고, 그거는 뭐 지금도 높이 경쟁 아직도 있으니까 좀 무의미한 경쟁이긴 한데요. 동시에 옆으로 긴 수평성, 그 다음에 인면의 요 정사각형, 이런 게 이제 영국 국민 정서를 비례를 가지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아까 프랑스 바로크가 이탈리아주의와 프랑스주의, 그거의 두 번 꺾은 버전이 영국에서 여기서 이제 드러난 건데, 그래서 근대로 넘어오는 길목에서 이제 뭐 과학적인 발전, 공학적인 발전도 그것도 있었고, 좀 전에 벽체 줄어들고 공간이 넓어지고 한 게 그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근대적 통일 국가가 프랑스가 제일 먼저 생기고, 그다음에 영국 생기고, 나중에 이제 이탈리아, 독일이 1871년에 통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근대적 통일 국가가 뭐 프랑스는 프랑스와 1세부터 이미 완벽 뭐나 삼국 통일이나 후삼국 통일처럼 완전히 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 초기 근대 때, 바로크까지 초기 근대 때 이루었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이 민족 국가의 기본 개념하고, 기본 개념이라는 게 정치, 경제, 문화, 국민 정서, 뭐 역사, 예술, 물론 제도, 행정법 제도도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그거가 1차적으로 완성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19세기 제국주의 때 완전히 근대적 국가가 딱 기본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19세기 제국들을 지구 전체 역사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침탈과 약탈의 역사인데, 그 각각의 나라들을 놓고 보면은 지금 20세기, 21세기 유럽의 그 부와 여러 가지 국가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 그때 생긴 게 많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 근대 국가의 개념 중에 이 민족 정신, 건축에서 국가 양식이라는 컨셉이 프랑스 루이 14세가 제일 먼저 세웠고, 그 뒤이어서 루이 14세와 이제 뒤늦게 라이벌 관계를 이루려고 원했던 찰스 2세도 영국의 바로크를 통해서 영국의 국가 양식이라는 거를 완성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국가 양식이라는 게 뭐 그냥 영국 중세 때 뭐 농가 전통 양식 그대로 갖다 써, 이거는 아니죠. 그거는 그냥 전통 버나큘러지. 그거는 국가 양식이라는 거는 적어도 그 세계 문명 속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위치, 동시에 우리나라만의 고유성, 이게 잘 융화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한국 사회가 어려운 게 국가 양식이 없어요. 그냥 유리로 새 건물 해가지고 카페에 가서 젊은 애들 티닥거리고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나 올리고 6개월 지나면 이미 철진한 거다 돼. 옆에 새 건물 생기면 그를 또 우르르 가가지고, 건축 공간이라는 것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다양한 층위가 아주 가장 상위 레벨의 어떤 민족적 정체성부터 가장 이제 하위 레벨의 정말 그 말초적인 감각까지 굉장히 공간에서 사람들이 받는 영향이 다층적인데, 우리나라 그 상층부 사회적 레벨에서의 공간에 대한 컨셉이 지금 사실 굉장히 빈약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1960년대, 70년대 때 그런 이제 한국적 모더니즘 논의가 조금 있다가 결말을 못 냈죠. 그러니까 그냥 뭐 새로 짓는 건물에 계속 기와 올리고 이제 이렇게 가니까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건데 이제 건축가들이 창작물을 못 낸 그 좀 책임도 있지만 그 한국적 그러니까 이 시기일수록 그러니까 세계화가 많이 인간의 일이라는 게 개인이건 사회 국가건 간에 아니면 지구 문명 전체건 간에 늘 양면적이란 말이죠. 한쪽이 있으면 다른 쪽에 반드시 밸런스를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화가 이렇게 진행이 될수록 민족 정체성에 대한 게 밸런스를 잡아줘야 된단 말이죠. 세계화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우리가 한쪽이 밸런스에 한쪽이 무너져서 축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그 사막에서 방황하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간 거시적으로 보면은 이런 사회적인 측면, 뭐 법, 제도, 경제, 일자리, 뭐 개인 간의 폭력, 뭐 등등등 수도 없이 뭐 젠더 갈등 수도 없이 많겠지만 적어도 이 공간 환경에서 봤을 때 좀 거시적인 차원의 그런 국가 양식이 결여되어 있다. 근데 이 여기는 이제 그걸 프랑스나 영국은 그걸 만든 거죠. 바로 그때 그걸 기반으로 계몽주의를 두 나라가 이끌잖아요. 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혹시 질문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받겠습니다. 혹시 요 선생님 질문 받기 전에 방금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한국적 국가 양식을 혹시 선생님께서는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있죠. 근데 영업 비밀이라 그래도 우리 대구 시민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면. 그냥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조선 이전은 사실 의미가 없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조선부터 해서 이제 2000년 초반까지의 한국 뭐 건축뿐만 아니라 문화나 모든 예술 사회 전축으로 굉장히 그 다질성이 뛰어난 문화거든요. 한국의 현대 문화라는 게 생각보다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양은 동양을 모르잖아요. 전혀 무식할 정도 모르는데 우리는 동양도 알고 서양도 알고. 그래서 이 건축도 보면 굉장히 층위가 굉장히 다층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시간의 문제를 잘 좀 컨트롤해야 되지 않을까. 예,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문학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일본 문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들으면서 아까 말씀 나왔는데 일본 대지진 1657년이었나? 그때 대지진 이야기 들었던 거 생각하면서 오늘 강연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에 관해서 한 가지 좀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입니다만 이 대화제를 계기로 해서 건축 개혁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그게 양식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다고 오늘 강연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오늘 말씀해 주신 대표적인 심볼이 되는 큰 대형 건물들이 내화성이나 그런 것들이 고려돼서 지어지게 되었다는 그 계기가 대화제였는데 그 이후로 대건축물을 통해서 그 서민 건축이라든가 그런 쪽에도 이런 내화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데 혹시 어느 정도 기간이 대체로 걸리는지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서민 건축이라는 것들이 저는 건축학에 무지하기 때문에 건축학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졌고요. 또 이런 대표 건축 양식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일반 서민 건축에도 영향이 꽤 크게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져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런던 대화제의 경우는 그 전까지는 중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서민 주택이 대부분 목조였어요. 근데 대화제 이후에 이제 건축법이 강화가 되는데 석재는 비싸서 못 쓰고 벽돌을 많이. 그래서 요 스튜어트 왕조 이후에 이제 그게 17세기 말에 1666년에 대화제 나고 그러다가 18세기 오게 되면은 영국이 이제 하노버 왕조로 넘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조지 왕 시리즈예요. 조지 1세, 2세에서. 근데 조지 1세가 독일 사람인데 근데 원래부터 독일 사람이 아니고 그 전에 영국 왕실의 영국 귀족이 독일 귀족으로가 갔다가 그러니까 독일은 이제 그 당시에 통일 국가가 아니라 여러 수많은 나라로 쪼개져 있었으니까 그 쪼개져 있는 나라 중에 하노버 쪽으로
영국에 있던 귀족인가 왕족인가가 갔다가 그 사람이 다시 이제 한 200년 지나서 귀환한 건데 영어를 하나도 못했어요. 왕이. 근데 그 조지안 시대 때 이 조지 왕이 뭘 갖고 들어가냐면 독일에서 벽돌 건축을 갖고 들어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려도 이제 홀란드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이 런던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네덜란드가 또 벽돌 건축이 뛰어나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18세기 조지안 아키텍처가 대표적인 벽돌. 그래서 그때 이제 서민 건축들도 벽돌 건축으로 많이 대체가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같이 뭐 갑종 방화문 뭐 계단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그 방화 아니면 뭐 그 화재 경보 장치 뭐 이런 거는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까지 지금처럼 자세하게는 안 되는데 일단 재료가 목조에서 벽돌로 상당 부분 많이 바뀌면서 화재에서 좀 많이 보호가 됐죠. 그리고 이 그러니까 서민주택은 서민 주거사는 유구가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연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19세기 이후부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9세기 런던 노동자 구역 이런 것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참하고 안 된 얘기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 그런 게 다 지금도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굉장히 혐오 시설들이 문화 유적이 되고 뭐 근대 문화 유산 이런 식으로 근데 거의 안 남아 있고요. 근데 그 고급 양식 옛날 이제 그 전제 시대 때는 왕족이나 귀족 건물하고 서민 건물은 이제 종류가 스펙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왕궁 건축에서 고급 공공 건축에서 시작된 새로운 건축 양식이 구체적으로 서민 건축에 이식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서민 건축도 그것대로 역사적 진행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급 공공 건축의 역사 진행과 매치를 시킬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 산업혁명이 이제 1760년에 일어났다고 하지만 60년대 그 프로토 그 인더스트리얼 리포메이션 해가지고 리볼루션 해가지고 이미 한 18세기 초부터 산업혁명의 징조들이 단편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산업화의 아주 초기 현상에 그러면서 건설 산업에도 일대 변화가 와서 그때 18세기 영국 사회에 뭐가 유행하냐면은 주거 산업에 패턴북이라는 게 유행해요. 패턴북.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카탈로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전까지 귀족들이 쓰던 뭐 고전 오더, 뭐 아취 이런 거를 주택업자들이 산업화된 방식으로 싼 값에 대량 생산해서 아주 서민주택은 아닌데 중산층 주택 정도까지는 이제 쓰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이제 약간 서민층에서는 그 권력층이나 지배계층의 문화에 대한 좀 뭐 부러움이나 그거를 쓰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 정도가 있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뭐 건축하는 사람이 아니고 철학하는 사람인데 우리 원장님 혹시 대구 소개할 만한 데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대구 근대 골목 우선 첫째로 꼽으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경상감룡 뭐 이러는 거죠. 예, 현대 건물로서는 계명대학 성서에 오면 계명대학교 캠퍼스가 아주 한 볼만합니다. 전국에 어디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캠퍼스가 뛰어납니다. 반야월역은 지금 잘 남아 있나요? 그리고 동천역인가도 있죠, 같이. 동천역인가요? 예, 옛날 간이역. 근데 그게 이제 좀 방치됐으면은 그렇고. 예. 예, 그러면은 제가 스스로 인사하고 저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성바오로 성당 크리스토프 레헨을 소개해 주시고 또 강연해 주신 우리 임석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